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7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아내의 새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장모님이지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 믿고 사는 아내한테는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어렸을 적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가게 된 것이니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겠네요. 아무튼 교민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 지역까지 상세히 이야기하면 제가 누구인지 알 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지역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캐나다 북쪽 어디쯤이고 교민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 딱히 말씀드릴 필요까지 있는가 싶지만 이민 후 생활은 딱히 좋을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고생을 한 게 있었기 때문일까? 어머니는 이민 생활 시작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한 통 되지 않고요. 아버지 또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며 이민 생활에 적응을 못하시고 저를 두고 혼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제 나이 24살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민들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그때는 한국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저를 이역만리 타국 땅에 오게 만든 사람들, 와서도 저를 버리거나 저를 배신한 사람들 뿐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래서 최대한 한 명의 한국 사람들이라도 피해가며 살기 위해서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교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깊숙하고 한적한 시골 동네까지 다다르게 되었네요. 2년 전에 직장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든 제가 싫어해 마지 않았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느꼈던 감정은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니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외로움과 그리움을 많이 느꼈던 걸까요? 당시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녀였지만 그렇게 정서도 공유하고 말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서로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는 그녀와 제가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식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 뿐이지 이미 그녀와 제가 한 집 살림을 하면서는 부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동거인이 아닌 저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저보다 먼저 퇴근을 했던 아내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외투를 벗으며 슬쩍 아내의 핸드폰을 바라봤는데 핸드폰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살짝 비슷하거나 많아 보이기는 했지만 작은 전화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미모는 솔직히 말했을 때도 제 아내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눈이 많이 오는 캐나다에 어울리는 창백하리만치 투명한 피부, 그 피부를 더 새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어깨 뒤로 늘어뜨린 긴 검정색 생머리. 자꾸 시선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통화하는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빠는 잘 지내? 하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으니 그녀의 사촌 언니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한테 형제가 없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가족 구성원조차 모르다니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통화를 마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야겠다 반성하던 차였으니 아내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전화기 속 그녀의 미모에 반해 있긴 했지만 흑심을 갖거나 할 생각은 없었고 순수하게 아내를 알아가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대답에 저는 더 이상 흑심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방금 자기랑 통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정색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었고 아무리 많이 쳐도 내 또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엄마냐고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시집을 일찍 갔고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가졌다고 해도 50이 가까운 나이일 텐데 아무리 봐도 나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리거나 한 사람이 당신 엄마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반응에 재밌다는 듯이 웃더니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습니다. 아내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자신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아내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봤던 과외가 있었는데 지금 엄마는 그때 자기를 가르쳐주던 과외 선생님이랍니다. 언젠가부터 두 사람이 부쩍 가까워지더니
자기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과외 선생님이었던 지금의 엄마와 재혼을 하기로 했다 통보했다더군요. 또래의 새어머니를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 했는데 아내도 아버지가 혼자서 오랫동안 외로워하는 걸 봐왔고 새엄마인 그녀조차도 같이 동고동락하며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걸 도와줬던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재혼을 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인 그녀도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주었고 친구이자 언니이자 엄마로 재혼 후에도 아내에게 지극정성이었다고 말해주더군요. 아내도 저희 말에 우리가 같이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런 개인사도 말을 안 했다니 새삼 미안하다며 다시 전화기를 들어 자기의 새엄마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핸드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아까 봤던 대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먼 발치가 아니라 코앞에서 보고 있는데 요즘 핸드폰 화질이 좋다 보니 코 위에 있는 점까지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그녀가 눈웃음을 치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불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려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다기보다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에게 그런 호칭을 써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더 컸어요.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자기 엄마하고 통화 좀 하고 있으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해져서 전화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 장모님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앙담은 입술과 지을듯 말듯 티도 안 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과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거역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어색함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가 끝났다고 이제 그만 전화를 끊고 오라고 하더군요. 식사 때문에 정중하게 이만 전화를 끊겠다고 말하는데 그녀가 저를 불러세우며 저희 개인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조금 의아했는데 아내가 가끔씩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는 하니 비상연락망 정도의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라 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부쩍 장모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이 매일같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화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장모님을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누나라고 불렀으면 불렀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녀도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같이 있는데도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연락을 받으니 또 전화를 끊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부터는 장모님도 아내의 안부를 위해 거는 전화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를 걸어 저랑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들려주기에는 조금 민망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아내가 잠깐 뭔가 준비하는 틈을 타서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장모님이 전화기 너머로 하는 말에 정신이 빠져 한참 열이 올라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뒤에서 저를 툭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정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밖에서 전화까지 하고 있냐는 말에 당황을 했어요. 재혼한 젊고 예쁜 너네 엄마라고 말을 솔직하게 해줘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아내를 바꾸랍니다. 저는 이제 다 들켜버린 거구나 하고 망했다는 생각을 하고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넘겨받은 아내도 처음에는 조금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사지 않을까 했는데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해서 아내의 기분을 저렇게 좋게 만든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통화가 끝난 건지 아내가 저한테 전화기를 건네줬고 저한테 어떻게 자기한테 말도 없이 그럴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장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 아내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아내가 저를 와락 안아줬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모르니 당황스러웠는데 아내가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이 대충 전화로 저와 아내의 결혼식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캐나다에서 작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캐나다에 방문을 하겠다고요. 아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저보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친엄마처럼 여기던 사람과 전화로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아내는 캐나다에 살면서 젊은 시절에 웨딩드레스 입는 거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엄청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입대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갈 방법이 따로 없었어 가지고요. 아무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층 업돼 보였어요. 저는 하지만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해올지 몰랐으니까요. 공항에서 실물로 처음 만난 장모님은 손바닥만한 전화기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키도 크고 화장이 진하긴 하지만 그만큼 더 새하얀 피부가 강조되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검은 생머리는 파마를 해서 두꺼운 웨이브를 지게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도무지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도착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장모님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장모님을 언니이자 엄마로 생각한다고 한들 친아버지인 장인어른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공항에서부터 계속 아내는 아버지 옆에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걷더라도 제 옆에는 항상 장모님이 같이 있었고 그만큼 저는 장모님과 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걸 확신하는 자리에서는 장모님이 저를 실제로 보니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짓궂은 농담을 하는데 정말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가 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2달이라는 꽤나 긴 장기 일정으로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결혼식 준비며 본식도 올리고 있는 만큼 여기 구경도 하다가 가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2주는 시차 적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새벽 출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날라 치면 1층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장모님을 매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조심조심 해야 했어요. 장모님도 그걸 아는지 살짝 다가와 제 손을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차 적응이 완전히 끝난 첫 주말이었습니다. 밖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와 있는데도 아내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쉬게 되었고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따라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로 한 20분쯤 이동했을 때 장모님한테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눈도 많이 온다고 하고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서워서 그런데 그냥 오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아내가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돌아오기로 정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아내가 집에다가 저를 내려줄 테니 저라도 집에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꼭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속으로 그날 무슨 일이 나도 나겠다는 예감을 하게 되었지만 딱히 그러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눈발이 꽤나 날리기에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그냥 나가지 말자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내려주고 두 사람은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내려서 결국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꺼내와 자고 있는 그녀의 위로 덮어주었고 소파에서 잠든 그녀를 뒤로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1~2시간쯤 잠을 청한 것 같은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국 제 예상대로 눈 때문에 갇혀서 이틀 정도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틀이라는 긴 시간은 제가 제 의지로 저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길로 저는 거실로 나가 자고 있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단둘이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요. 잠에서 덜 깬 장모님은 저를 보고 슬쩍 웃더라고요. 이제서야 방해꾼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고서는 말이죠. 사실 장모님은 제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짧게나마 같이 있게 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길게 같이 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도 이 상황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식까지 포기했던 아내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죄책감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옆에 너무 가까이 붙는 그녀에게 장모님, 너무 가까이 서 계신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녀가 제 입을 틀어막으며 오늘만큼은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누나가 하고 싶다고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장인어른이 집에 들어온 건 예상했던 이틀보다 빠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말 손살같이 재빠르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네요. 눈이 펑펑 내리는데 우통을 까고 자냐고 아내가 한 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장인어른이나 아내는 당연히 장모님과 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 봐요. 두 사람 다 그냥 눈이 얼마나 왔는지만 이야기하지 둘이서 집에서 뭐 했는지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그날 저를 따로 불러내서 또 폭설이 오지 않는다면 어제의 일은 가족들을 위해 우리만 간직하자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거짓말같이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았고 예정대로 집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두 분의 축하속에 아내와 저는 결혼식을 올렸지요. 저는 아내에게 비밀을 간직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귀국한 날 이후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내와 또 영상통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장모님이 우리 사위가 보고 싶다면서 자기는 캐나다에서 눈이 많이 오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는 하지만 아내는 정말 그때 눈 많이 왔다며 맞장구만 쳐주고 있고요. 아내에게 이런 걸 숨긴 채 제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장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겨내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건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이었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팅 두선으로 나가게 된 자리였죠. 사실 소개팅 상대가 나온다는 말에 시큰둥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기업 팀장으로 승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소개팅이라고 해봤자 뻔하디 뻔한 레퍼토리에 질릴 대로 질린 참이었죠. 그런데 수연이를 보는 순간 제 모든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수줍게 웃는 그녀는 마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청순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더군요. 이런 여자가 왜 아직까지 싱글일까? 속으로 의아해하며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푹 빠져들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부모님께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첫인사 자리에서 어머니께 직접 만든 수제 레몬청을 선물하고 아버지께는 좋아하시는 야구팀 이야기로 꽃을 피웠죠. 평소 며느리 때문에 속 썩이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제발 저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수연이를 보니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여자가 내 아내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수연이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차갑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냈죠. 결혼 전 수연이의 SNS는 그야말로 워너비 그 자체였습니다. 맛집 브런치부터 고급 레스토랑 디너까지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했죠. 주말마다 전시회, 음악회를 찾아다니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쇼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수연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저녁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할까? 잠깐만 오빠. 이거 댓글 좀 달고. 아니, 아침부터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 나랑은 할 얘기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도 수연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온통 스마트폰 속 화려하게 포장된 SNS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죠. 심지어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육아는 뒷전이고 아이 사진으로 SNS 인기를 얻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억지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안쓰러워 몇 번이나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연아, 아기 힘들잖아. 그만 좀 찍어. 조금만 더. 우리 아기 인스타 베이비 스타 만들어야지. 아니, 애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아, 오빠는 몰라. 이 바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수연이는 제 말을 들은 채 만채 아이를 품에 안고 어색한 포즈를 취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플래시 세례의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수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먹이는 아이의 모습이 귀엽다며 더욱 신이 나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이건 아니다. 큰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수연이는 결혼 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쇼핑을 즐기는 사진을 SNS에 자주 올렸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니 당연히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편함에서 수상한 청구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이 이름으로 온 카드 명세서와 대출이자 납부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수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연아, 이 청구서들은 다 뭐야?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그거? 친구들 만나서 좀 썼어. 오빠가 신경 쓸 거 없어. 아니, 그래도 금액이 너무 큰데. 됐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는 돈 벌어오는 기계야?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수연이는 제 말을 무시하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수연이는 제 월급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려 겨우 빚을 해결했지만 수연이는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수연이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 결혼은 뭐였던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수연이의 SNS에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아이의 사진과 함께 오늘도 우리 아기 천사 덕분에 힘내요와 같은 달콤한 멘트들이 가득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며 워너비맘으로 불리는 수연이었지만 현실은 SNS 속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밤새 칭얼거려도 수연이는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기 일쑤였습니다. 수연아, 아기 열나는 것 같은데 한번 만져봐. 아, 오빠가 좀 봐줘. 나 지금 중요한 라이브 방송 중이잖아. 라이브 방송이 지금 중요해? 애가 아픈데. 아, 알았어. 좀 조용히 해. 나 지금 집중 안 되잖아. 수연이는 마지못해 라이브 방송을 끄고 아이에게 다가갔지만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는 둥마는 하더니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연이의 냉담함은 저뿐 아니라 제 부모님께도 고스란히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이번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이 좀 봐주세요. 수연아, 이번 주말은 우리 부부 모임이 있어서? 에이,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좀 도와주셔야죠. 그래도 중요한 모임이라. 아, 진짜.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맨날 저희한테 희생만 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수연이는 제 부모님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평소 효도는 셀프라며 부모님께 용돈 한 푼 들이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부모님 찬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연이를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던 걸까? 수연이의 이런 모습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핸드폰 좀 내려놓고 우리끼리 시간을 좀 더 보내면 어떨까? 아, 오빠 또 시작이야? 나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다고. 바쁘다는 게 맨날 SNS 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말하는 거야? 나랑 아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아, 왜 또 짜증을 내고 그래? 나도 힘들다고. 제가 진지하게 말을 꺼낼수록 수연이는 오히려 짜증을 내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크게 다투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은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SNS 세상 속에서 좋아요 받는 것에만 목매고 있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이랑 사는 게 얼마나 숨 막히는지 알아? 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사는 거 숨 막혀.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수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 오고 갔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오간 후 수연이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정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철이 없었지? 앞으로는 오빠 말대로 SNS도 줄이고
아이랑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할게. 수연이는 아이에게 살갑게 대하고 저녁 식사 준비도 자처했습니다. 주말에는 놀이공원에 가족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도 예전처럼 화려한 자기 자랑보다는 소소한 일상과 가족 사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 다녀올까? 오랜만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리자. 수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변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는 수연이의 변화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안도했습니다. 역시 수연이도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잠시나마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저에게 한껏 멋을 내고 나타나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친구들 모임 있는데 같이 가자. 오랜만에 오빠 친구들도 만나고 좋잖아. 오랜만에 수연이가 친구들 모임에 같이 가자고 제안해서 내심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좋아진 건가? 하는 기대감을 안고 수연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제가 생각했던 평범한 모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요란한 음악 소리,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수연아, 여기 어디야? 아, 오빠 친구들 오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놀고 있자. 재밌을 거야? 수연이는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렇게 룸으로 들어가서 수연이의 친구들과 술 한 잔 두 잔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낯선 호텔방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옷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몸은 땀으로 끈적거렸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수연이를 애타게 불렀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수연이를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온 수연이는 저에게 이혼 서류를 주더라고요. 저같이 불결한 남자와는 1분 1초도 같이 하고 싶지 않다며.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핸드폰 화면 속에는 제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망가진 모습으로 여러 여자들과 뒤엉켜 있는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끔찍한 두통과 메스꺼움만이 생생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혼해. 수연이는 차갑게 돌변한 얼굴로 이혼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변태적인 성적 취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그룹 행위를 즐긴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바로 수연이가 보낸 사진과 영상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이건 조작된 거라고.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 수연이는 제 말을 단칼에 자르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증거는 저에게 불리했고 수연이의 계략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날 밤 수연이와 그 친구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연이와 그 친구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기억해낼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장소였던 클럽의 직원, 손님, 심지어는 주변 상인들까지 샅샅이 수소문했습니다. 그날 밤 이 여자랑 같이 있던 사람들 못 봤어요? 분명히 수상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저 그날 그쪽 여자분이랑 같이 온 남자분이 술에 엄청 취해서 누가 데리고 나가는 것 같긴 했는데. 맞아요. 그 여자분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랬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호소하자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수연이가 제게 수상한 약을 먹이고 친구들과 함께 저를 조작된 상황에 몰아넣는 장면을 목격한 결정적인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남자분 정신이 완전히 없는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그 여자분이 친구들한테 빨리 사진 찍고 영상 찍으라고 시키는 것도 들었고요. 증인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증인의 증언과 함께 수연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길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끝까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대중들은 수연이의 화려한 언변과 조작된 증거들에 속아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변태적인 성향을 숨기고 있었다니. 역시 믿을 놈 하나 없다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었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진실을 밝혀줄 증인과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의 증언, 그리고 수연이, 친구들의 모순된 진술들이 하나둘씩 꼬리를 물면서 수연이의 거짓말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연이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제게 누명을 씌우고 이혼하려는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수연이의 위증과 명예훼손,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인정하고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수십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렸던 울분과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도 근안잡하게 놀던 친구는 수연이와 그렇게 놀던 친구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수연이는 진짜 정말 대단한 여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해야 했고 우리 가족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저는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을 얻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삶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연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은 위자료와 소송 비용으로 날아갔고 친구들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진 그녀의 삶은 파멸로 치달았습니다. 언론은 수연이를 희대의 악녀라며 맹비난했고 그녀를 향한 대중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삶의 희망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저는 아빠를 믿어요. 딸아이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림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저와 딸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딸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때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딸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있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단다. 아빠처럼 힘든 일을 겪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상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100점 만점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저에게 무척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들으면 더욱 힘이 나는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잘해주곤 했죠. 남들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는 남편이어서 그런지 평소에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가족은 정말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은 무척 자상한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최근에는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도 잘 돌봐주는 좋은 아빠이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매일 제 건강을 걱정하며 보살펴 주었고,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분유도 타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며 다방면으로 저를 도와주었어요. 주변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바쁘지 않냐고, 남편도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지만, 저희는 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일빙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 우울증으로 기분이 우울할 때는 가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쇼핑도 다녀오고 혼자 영화를 보며 온전히 제 시간을 가졌죠. 네일샵에 가서 관리도 받고 피부 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쌓인 육아 스트레스를 풀곤 했어요. 제가 외출하고 오면 남편이 저를 위해 저녁까지 만들어 놓았고, 주말에는 추가로 육아를 도와주며 저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남편이었죠. 제가 이렇게 가끔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면 기분도 나아졌고, 아이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감정을 잘 읽어서인지 주말에는 항상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아이를 대신 돌봐주곤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일이 바빠 집안일을 잘 챙기지 못하는 남편을 둔 친구들은 자기 남편과 제 남편을 비교하며 부러워하곤 했어요. 저도 정말 제 남편에 감사하며 이렇게 큰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이 또 없겠구나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삶에 무척 만족도가 높았어요. 남편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을 만큼 잘 지원해주고, 아이도 잘 돌봐주고, 저와도 잘 지내서 완벽하게 행복한 가족이었죠. 그렇게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아이는 점점 커가고, 말을 더 잘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더니, 한 달이 지날수록 말이 급속도로 늘더라고요. 20개월 무렵부터 말이 트이기 시작하더니, 2살이 되었을 때는 꽤 많은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비가 내려요. 엄마, 이거 고민이에요.처럼 상황을 말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저는 힐링을 위해 수련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어요. 마침 친정어머니가 시골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가져다 주신 날이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아이와 놀아주며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집을 넓혀 이사 가려고 노력 중이어서 엄마와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좋을지 상의하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혼자서도 잘 노는 성격이어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전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곰돌이 인형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얀색의 곰돌이 인형이었는데 딸아이가 어디든 데리고 다니는 애착 인형이었어요. 저는 딸의 애착 인형을 찾아주고 다시 엄마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수다를 나누던 중간중간 딸의 모습을 확인하다가 딸아이의 이상한 행동에 눈길이 멈췄어요. 딸아이는 곰돌이 인형에 올라타서 당근을 주무르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푹신한 인형을 좋아하니 인형 위에서 말 타는 신용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인형 위에서 방방 뛰면서 자기야, 나 좋아. 아, 좋아를 반복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 뒤로도 다른 말들을 내뱉는데 차마 여기서 옮기지는 못하겠네요. 친정엄마는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혹시 부부관계 하는 걸 아이에게 보여준 적이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당연히 그런 적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부부관계를 가진 적도 많지 않아서 아이에게 보여줄 일도 없었어요. 남편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엔 제가 나가서 놀다 보니 서로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 말고는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쉽지 않았거든요. 저와 엄마는 아이가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죠. 친정엄마는 딸아이가 혹시 핸드폰으로 이상한 영상을 본 게 아니냐고 하셨어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냐면서 예전에 유치원 교사가 야한 영상을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준 일도 있었다며 걱정하셨어요. 저는 일단 아이가 놀라지 않게 딸아이를 안아주면서 물었어요. 우리 지수, 누구랑 재밌는 놀이 했어? 이런 놀이 하는 거 본 적 있어? 어디서 봤는데? 그러자 딸아이는 아빠랑 봤어요. 집에서도 봤어요. TV에서도 봤어요. 라고 말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제 겨우 2돌 지난 딸아이의 말에 100% 신뢰하기는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말도 꽤 트인 아이여서 딸아이가 그저 지어낸 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딸에게 다시 물었어요. 누구랑 그런 놀이 했는데? 아줌마랑요? 언제 엄마 없이 했어요? 그러자 딸아이는 아빠 친구네 집에서도 아빠랑 저랑 했어요. 다른 친구랑도요. 아빠는 가끔 저랑 놀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친정엄마는 딸아이의 충격적인 말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딸아이에게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이제 다른 거 놀아야 해요. 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친정엄마는 이 말만 들으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동안 이상한 낌새가 없었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가족과 함께 지내고 주말에는 제가 집에 없어서 이상한 낌새를 느낄 겨를도 없었거든요. 친정엄마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모른 척하라고 하시며 저에게 작은 녹음기와 인형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소형 녹음기니까 주말에 나가는 척하면서 이 옷에 몰래 넣어 주머니에 넣고 들키지 않게 해. 그리고 이 인형은 아이들 방 침대 옆에 두고 이것도 녹음기야. 저는 친정엄마의 말대로 딸아이 옷주머니에 소형 녹음기를 넣어 실로 꿰매두고 인형은 아이 방 침대에 살짝 두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저는 나가기 전에 딸에게 녹음기가 들어있는 옷을 입혀주면서 남편에게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그냥 집에서 아이랑 놀고 놀이터에 잠깐씩 나갔다 올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차를 끌고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대략 30분쯤 지나자 저희 딸과 또래로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한 여자가 보이더군요.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 저는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어요. 저희 집은 27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27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들어가는 시각에 맞춰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지수 잘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라고 물어보니 딸은 친구랑 놀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더 물어보려는데 남편은 강한 어조로 딸이랑 얘기할 시간이 아니다라며 저와의 대화를 끊더라고요. 점점 남편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아이를 재우는 사이 아이 옷을 들고 안방으로 가서 실밥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화장대 위에 올려둔 인형에서도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빨리 녹음 내용을 들어보고 싶었고 월요일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월요일이 돼서야 저는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어떤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제가 없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한 가족인 것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건 남편과 그 여자가 아이들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 입에서 나온 말과 행동들은 전부 그들이 아이들 앞에서 한 말과 행동들이었어요. 저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분노와 증오를 느꼈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지금 당장이라도 남편을 해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앞에 두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숨겨온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남편 사진을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는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친정엄마가 곧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친정엄마도 내용을 들으시고는 참지 못하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껏 남편을 온전히 믿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베푼 후의는 외도를 위한 수단이었고 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칭송하며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었던 거였죠. 친정엄마도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런 더럽고 교활한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전에 꼭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자 아빠인 그 사람에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증거를 모았고 그 여자의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 여자의 집을 알아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저 주말에 제가 밖에 나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죠.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남았는데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미행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그 여자의 집이었어요. 주소지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편과 놀고 있던 그 여자를 저는 상당량의 증거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보여주며 둘의 관계를 확실히 했죠. 남편은 적지 않게 놀라더군요.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많은 대화 끝에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조차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선량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제 계획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날 그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그 여자의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저는 그 여자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의 집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어요. 저와 함께 상간녀의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놀라 얼어붙은 남편과 그 여자는 엄청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 뒤로 들어오신 시부모님도 남편의 이런 행동에 깜짝 놀라셨죠. 시아버지는 남편을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저 여자는 또 뭐고? 너 설마 유부녀랑 바람 피우는 거냐? 에라이. 시부모님은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잠시 후 상간녀의 부모님도 그 집으로 오셨어요. 그들은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함께 모시고 온 거였죠. 잠시 후 들어온 상간녀의 남편은 그들의 행동에 경악하며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고 저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휘둘렀어요.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라고 외쳤어요. 한참을 주먹에 맞고 머리채를 잡힌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결국 계속되는 폭행에 시부모님이 상간녀의 남편을 뜯어말린 후에야 진정이 되었어요. 저도 큰 소란을 피운 후에야 손에 쥔 머리카락을 놓고 진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나타난 저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곧바로 가련한 주인공으로 빙의해서 세상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켜야 할 아이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어요.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고통을 실감하며 알려주길 바랐어요. 이제 겨우 2살 지난 아이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내가 당신이 자랑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하게 만들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고 내 아빠야? 어머님, 아버님이 다니시는 교회 분들이 어머님 아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교회를 들먹이며 남편의 불륜을 이야기하자 시부모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연신 미안하다며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세요. 특히 아버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셔서 한 교회에서 벌써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고 아들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면 절대로 그 교회에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을 알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아들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제발 교회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하며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남편 명의의 집을 제 명의로 이전해주고 양육권도 모두 제가 가져가는 걸로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 시부모님으로부터 3억 정도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 집이 지금은 그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 집을 제 앞으로 명예 이전해달라고 한 거였죠. 그러면 소송 없이 이혼해주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저의 무리한 요구에 정색하며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그걸 달라고 하느냐? 바람 한 번 피운 게 무슨 큰 죄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부모님의 이런 반응은 예상한 바였죠.
한 평생 장사로 재산을 모은 분들이 아들 편히 살라고 그동안 땅을 사들여 사전 증여를 이용해 며느리 앞으로 돌려달라니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 그 다음 계획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친정에 맡겨두고 저는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시부모님은 애타게 저를 찾으며 전화를 계속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러자 저를 찾아 친정집으로 오셨더군요. 그럴 줄 알고 저는 이미 다른 곳에 거처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소음이 나면 경찰 부르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친정집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저희 친정집 앞에서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나와서 다시 움직였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종이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과 아이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들을 A사 용지에 상세하게 적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저희 시부모님이 누군지 모두 알고 있었기에 그 종이를 받아들고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준 후에 저는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친정집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부모님과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저를 본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너 어디 있었던 거냐? 지금까지 어디 갔다 오는 거냐? 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제가 한 일이에요. 시부모님께 간간히 일러드렸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이 했던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봐봐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예요. 어머니, 곧장 교회에 가보세요. 다들 어머님 가족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당신, 사람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어머님, 남편이 저를 배신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남편 데리고 가서 잘 수습해보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남은 증거 자료를 건네며 이거 내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야. 이제 다음은 당신 회사 차례야.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시부모님은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제가 받는 것으로 하고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 귀찮으니 알아서 준비하라고 했더니 5천만 원을 주더군요. 아마도 회사에 소문이 나는 것이 무서워서 준비한 돈 같았어요.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하던 장사도 접고 이사를 가서 아주 먼 교회로 옮겼다고 하네요.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 잘렸는데 그 이유가 상간녀의 남편이 제 남편의 외도 사실을 회사에 알리며 쫓아냈다고 하네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이후 상간녀도 남편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저와 연락하고 지내는 중이에요. 그들은 결국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진짜 아랫돌이 단속 잘하세요. 세상엔 저처럼 이렇게 한번 돌아서면 무서운 여자들도 많아요. 제가 낼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 복수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딸아이가 기억 속에서 아빠의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을 지워내는 것만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바람이에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